네, 안녕하세요. 유현태입니다. 네, 오늘은 대한민국 대 오만의 월드컵 예선 리뷰를 하나 하러 왔습니다. 어제는 그 김영광 선수, 영광형님 유튜브에서 같이 경기를 보면서 좀 떠들었었는데 아무래도 제 나름대로 또 정리한 것들, 그다음에 저의 호흡대로 한번 풀어가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리뷰를 하나 준비해봤습니다. 경기는 뭐 1대1로 비겼는데 상당히 좋지 않은 경기였던 것 같고 그래서 조금 더 할 말이 많은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일단 뭐 그 총평 드리고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일단 뭐 전제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항상 정답은 아니라는 점, 제가 나름대로는 저 스스로가 축구를 본 눈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뭐 지도자 선생님들이나 프로 선수들 보시기에는 전문적이지 않을 수도 있죠. 예, 하지만 그냥 의견의 하나 정도로 받아들여 주시고 또 그냥 보다 보면 이거 일리 있네 라고 한다 그러면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그런 재미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제 이제 경기 끝나고 나서 보니까 쿠팡에서 엔딩곡이라고 그러죠. 요즘에 이제 중계 끝나고 많이 틀어주니까 그걸 이제 응급실을 틀어주더라고요. 이지라는 그 밴드의 그죠? 그 쾌걸춘향. 예, 저 중학교 때 애들이 되게 좋아했었던. 저는 안 봤어요. 근데 애들이 되게 좋아했던 드라마로 기억하는데 일단 어제 경기력만 보자 그러면 어 일단 경기력은 응급실에 보내야 되는 수준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거는 부정할 수가 없고 제가 봤던 근래 이제 홍명보 감독님 오신 이후에 대표팀 경기 중에서 최악의 경기였고 그 몇 년 동안 봤던 경기 중에서도 최악으로 꼽을 만큼 못한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정말 엉망인 경기였다는 생각이 들고 그게 음 여러 가지가 겹쳤겠죠 아마. 여러 가지가 겹쳤을 텐데 그런 것들을 떠나서 그런 악재들을 고려하더라도 우리가 훨씬 잘했어야 되는 경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최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이야기들을 총평을 드렸으니까 좀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뭐 변수들, 경기 전에 있었던 변수들부터 고려하자면 일단 김민재랑 황인범이 빠졌다. 라는 점은 분명히 악재일 수 있죠. 예, 왜냐하면 김민재 선수가 워낙 1대1에서 강하고 빠르고 거의 뭐 아시아권은 사실 김민재를 이길 만한 공격수가 전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선수가 있으면 아무래도 앞쪽에 무게를 실기가 더 좋았을 것이고 황인범 선수가 있었다면 볼이 좀 더 잘 돌았을 것이고 그죠? 또 이제 본인이 이제 그 공격 전개도 잘하지만 부지런하게 여기저기 그 가담해주는 활동량도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전반에 답답했던 흐름을 깨줄 수 있는 선수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황인범하고 김민재가 빠진 게 팀에 악영향을 미쳤다. 맞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나라 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이라 그러면 황인범, 김민재가 빠져도 5만 정도는 후두려 팼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경기력 부진의 요인일 수는 있지만 이게 전부가 될 수는 없고 그 비중도 굉장히 낮은 요인일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중요한 요소는 아니었다. 그럼 두 번째로 넘어가면 선수들이 지금 유럽에서 온 선수들이기 때문에 부진하지 않았을까? 아무래도 시차도 있고 적응에 문제가 있어서 그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결국에는 매번 벌어지는 매 A매치 때마다 그 선수들 대부분이 유럽에서 날아와서 경기를 치르게 되기 때문에 비단 뭐 이번 달의 문제는 이번 A매치 한 경기의 문제는 아니었을 것이다. 근데 이제 뭐 그런 건 있죠. 선수들이 이게 결국에는 리듬이 있잖아요. 리듬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하필이면 여러 명이 리듬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하필 경기를 치르다 보니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맞아요. 그것도 전 있다고 봐요. 근데 그러면 우리나라는 개인 기량이 손흥민 선, 뭐 황희찬 같은 선수들이 개인 기량이 조금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예전만 못하다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오만을 못 이겨야 되느냐? 라고 한다면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개인 기량의 저하로 이기기가 좀 어려웠던 경기다, 고전했다 이렇게 볼 수는 있지만 그게 지금 이런 경기력이나 이런 결과를 정당화시켜줄 만큼 중요한 요소 또한 아니었다. 우리가 그 선수들을 쓰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오만은 이길 수 있었어야 된다. 오만의 경기도 좋지 않았거든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중요한 요소가 아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선수 구성이나 선수 컨디션이 안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경기력이 좋지 않았던 중요한 문제는 전 다른 데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거는 전술적인 문제가 있었고 전술적인 문제는 결국에는 지도자 선생님들과 코칭 스태프들의 손에 달려있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다. 그래서 저는 이번 경기가 굉장한 졸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거는 어떤 선수들의 문제보다도
그 코칭 스태프의 문제로 돌려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런 건 있어요. 우리 구성이 막 모드리치 같은 그런 기술과 머리와 막 이런 걸 다 갖추고 있는 선수들이 막 두루두루 배치돼 있어서 지도자 선생님들이 크게 뭘 하지 않더라도 뭔가를 보여줄 수 있는 역량이 있는 팀이라 그러면 오만은 이길 수가 있었겠죠. 하지만 그런 상황은 아니고 또 그렇다 그래서 오만보다 못하는 팀은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잘하는 팀이기 때문에 지도자 선생님들이 조금만 더 손을 댔더라 그러면 이거보다 훨씬 잘했을 텐데 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레알 마드리드가 뭐 가지고 있는 스쿼드를 100점이라고 봤을 때 우리나라 스쿼드가 100점은 아니지만 한 80점만 할 수 있는 스쿼드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가 어저께 한 65점짜리밖에 못 보여준 겁니다. 근데 오만은 뭐 한 67점짜리 스쿼드로 한 65점 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어찌됐든 오만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가진 역량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다. 근데 그건 전술적인 문제였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문제점들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디테일하게. 자, 일단 어저께는 제가 영광 형님 유튜브에서 드렸던 말씀이랑 좀 중복될 수는 있어요. 그걸 고려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제 우리나라가 공격 전개를 할 때 배치됐던 그런 형태는 문제가 없었다. 이거는 지금 프리미어리그나 이런 그 유럽의 강팀들이 쓰는 형태를 썼어요. 그게 뭐냐면 어제 설령우 선수가 오른쪽에 높이 올라와 있었고 이태석 선수가 뒤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 보이긴 했지만 종종 옆에를 올라와줬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황희찬하고 손흥민이 약간 안쪽으로 그래서 요즘에 제가 맨날 리뷰할 때마다 말씀드리는 채널 5개 이렇게 5개로 이걸 좌우로 나눴을 때 여기에 한 명씩 들어가서 여기 맨 앞에 있는 여기가 5명을 이루는 혹은 이게 아니라 그러면 뭐 이렇게 바뀔 수도 있죠. 이태석 선수가 약간 뒤를 받쳐준다고 하면 뭐 이재성이 일루 들어오고 손흥민이 일루 나가든 이런 형태도 쓰죠. 네, 그래서 위치를 바꿔가면서 뭐 예를 들어서 이재성 선수가 뒤로 빠져주면 손흥민 좁히고 이 선수가 이렇게 들어오는 이렇게 해서 5명을 만드는 건 똑같거든요. 사실 이런 형태를 끓여놓고 뒤는 2명 놓고 이쪽 허리 쪽에 이제 백승호 선수랑 그 박용우 선수가 뒤를 받치는 형태를 썼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되게 일리가 있는 축구란 말이에요. 왜냐면 5-4-1처럼 혹은 뭐 4-4-2도 마찬가지지만 내려서서 수비하려는 팀을 좌우로 넓게 써서 좌우로 찢어놓고 그 다음에 이쪽을 하나씩 공략해 들어가겠다. 이 공간을 공략해 들어가겠다. 네. 수비 사이 공간을 침투하면서 만들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려면 이 선수들이 벌려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중앙 쪽에 여기를 든든하게 싸움으로 해서 상대의 역습을 일단 중앙 중심으로 차단하면서 이쪽으로 사실은 역습이 나갈 때 측면으로 몰면 좋은 게 어차피 이쪽은 골이 안 나잖아요. 골대랑 멀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역습이 들어올 때 일루 들어오는 게 위험하니까 중앙 중심으로 해놓고 공이 측면으로 빠지면 예를 들어서 이 선수가 역습을 이렇게 전개해 나간다고 하면 이 8번 선수가 중앙 쪽을 위주로 지켜가면서 혹은 이 3번이 이렇게 빠지고 8번이 중앙 쪽을 지켜가면서 이 선수를 바깥쪽으로 몰아내는 그래서 위험적에서 밀어내는 형태의 수비를 펼치면서 이제 막아내겠다 해서 최근에 이제 이게 막 되게 트렌드처럼 잡혀 있잖아요. 그래서 뭐 2-3-5 형태를 쓰기도 하고 3-2-5 형태를 쓰기도 하고 인버티드 풀백으로 이런 형태를 만들기도 하고 어떤 때 풀백 전진시켜놓고 뒤에 이제 미드필더를 남겨두기도 하고 변형하는 형태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선진적인 형태입니다. 근데 자 이건 좋아요. 여기까지는 좋았어. 좋았고 저는 좀 더 디테일을 보여주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서 이제 몇 가지 문제들이 제가 보기에는 나온 겁니다. 근데 이거는 디테일의 문제이기 때문에 선수들끼리 그냥 야 이렇게 서서 우리 형태 잡자 이거를 뛰어넘는 디테일이 필요한 거예요. 자 제가 아쉽게 봤던 거 첫 번째 뒤에 이제 그 권경원 선수랑 조유민 선수가 센터백을 받고 이 선수들도 볼 잘 돌리기로 좀 유명하잖아요. 그리고 발도 조유민 선수도 빠르고 수비력도 갖추고 있고 근데 어제 전반전 경기를 좀 초반을 보시면 항상 100%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90분 내내 그랬다는 건 아닌데 박용우 선수랑 여기 백승호 선수가 뒤쪽에 쳐져 있는 시간들이 꽤 많았고 이태석 선수도 설령우 선수에 비해서는 한 타이밍 늦게 올라가기 때문에 종종 형태가 이 뒤에 5명이 있는 형태나 혹은 이태석 선수가 전진을 하더라도 여길 4명이 있는 상태가
꽤 많았어요. 물론 백승호 선수가 일로 올라가는서 이쪽에서 좀 잡아보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었던 건 사실인데 4명이 있을 때도 꽤 많았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여기 4명이 있어봤자 여기 전진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지는 게 이 4명이 이렇게 서 있으면 이 9명이 형성한 이 블록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선수는 사실 앞에 있는 5명하고 이 1명 정도거든요. 6명밖에 없어요. 앞에 전진할 선수가. 그쵸? 그러니까 9대 6의 싸움이다. 그러니까 숫자 싸움이 잘못됐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거를 바꿀 수 있는 형태가 자연스럽게 바꾸는 건데 여기 2번 한번 바꿀게요. 예를 들면 이 선수랑 이 선수가 10번하고 8번이 이렇게 그냥 올라와 버리는 거죠. 여기는 아예 더 깊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여기를 받으러 올 때 손흥민 선수가 예를 들면 여기를 깊이 내려와서 받아서 이 공간, 이 포켓이라고 하는 공간에서 움직일 게 아니라 애초에 그냥 이 뒷공간에 배치가 되고 이 선수들이 일로 들어오거나 해서 형태는 이렇게 바꿔버리는 거죠. 이 뒤를 셋으로 바꾸는 거죠. 이렇게 서 있어서 이 선수들이 여기를 센터백이 잡았을 때 전진에 들어오면서 이 선수가 슬슬 빠진다 그러면 이 선수가 여기를 좁힐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러면 뭐 이 선수가 나와서 이 공간을 만든다든지. 그러니까 이 뒤를 셋으로 바꿔도 된다는 얘기예요. 제 말은. 여기가 1명뿐이니까. 그리고 사실은 이 선수가 이렇게 공을 밀고 올라오면서 전진을 하면 여긴 둘로 바뀌는 거죠. 어차피 그래봤자 여기는 2대1로 하나 위니까. 그래서 이 선수가 여기를 주려고 하면 이 선수들이 좁혀 서겠죠. 제일 위협적인 위치니까. 그러니까 여기도 열릴 수가 있고 이렇게 또 좁혀서 이렇게 온다 그러면 차라리 이게 일로 나가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1대1이 걸리니까 이 선수를 잡기가 쉬워지죠. 뭘 잡기가? 그럼 이 선수가 커버를 친다 그러면 8번이 받아주러 처음에는 갔지만 이게 측면으로 나가면 다시 여기 접근해주면 되잖아요. 아이고. 여기를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오고 예를 들면 이 선수가 이렇게 돌아뛴다 그러면 측면으로도 연결이 될 수 있고 본인이 이걸 잡아서 일로 이동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숫자를 봐야 되겠죠. 요 9명의 블록을 흔들 수 있는 전개를 왜 못하느냐. 왜냐? 뒤에 숫자가 너무 많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를 손흥민 선수가 받아서 뭔가 하려고 그러면 여기를 투입이 돼요. 예를 들어서 투입을 하더라도 움직여줄 수 있는 선수가 이 선수랑 이 선수밖에 없어요. 이 뒤에 4명이나 배치돼 있으니까. 그럼 여기 볼 투입이 됐을 때 이거 중심으로 모이게 될 텐데 여기서 패스가 이렇게 공격적으로 들어가든 여기가 공격적으로 들어가든 아니면 이 주변에 누가 접근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너무 좌우로 길게 늘어서 있는 형태로 이 선수는 사실상 고립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예 이 깊은 위치에 받는다거나 이 선수가 여기 있고 이 선수가 여기 있다 그러면 배치가 이렇게 됐다. 그러면 아까보다 훨씬 움직일 수 있는 선수들이 많아지죠. 7번 선수도 한 명 여기 늘어나고 이 선수의 존재로 인해서 이 6번이나 5번이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5번한테도 열릴 공간이 열리게 되고 이 9번도 아까랑 다르게 1대1로 붙을 수 있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 늘어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이게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공격이 안 됐던 문제인 거죠. 근데 이것도 다 복합적인 문제인데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해가지고 아쉬웠던 게 이 측면으로 전개됐을 때 특히나 이제 설령우 선수 쪽에 갔을 때 답답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으셨을 텐데 저는 설령우 선수의 잘못도 있지만 앞에서 움직임이 안 좋아요. 예를 들면 여기서 이렇게 전개가 됐을 때 항상 접근해주는 선수가 늘 황희찬이야. 근데 황희찬 선수도 움직임이 이렇게 가져요. 항상 이걸 이렇게 받겠다고. 그래서 여기가 이제 2번 선수가 설령우 선수한테 이제 볼이 나가기 시작하면 한 이쯤 오면 여기를 잡으러 나가죠. 그러면 황희찬 선수도 여기 묻어 있다가 여기로 접근을 해주는데 이 정도 될 거예요. 위치가 여기 왔을 때 여기서 볼을 잡았을 때 이 선수는 여기 와서 딱 앞에 서겠죠. 그럼 황희찬 선수가 이 정도 왔을 텐데 이때는 이 선수가 일로 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줄 데가 없으니까 이 백패스를 나가거나 여기서 잡아놓고 뭔가 시도하다가 안 돼서 뒤로 나가는 경우들이 많아서 어제 공격 전개가 답답했던 건데 여기서도 여기 연결해주는 것밖에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좌우로 늘어서 있다 보니까 황희찬 선수밖에 줄 수 있는 선수가 없었어요. 사실 설령구 선수가. 아니면 이 뒤에 받치고 있는 미드필더 선수밖에. 지금은 이제 뭐 10번이 잡혀있지만 이게 저는 좀 아쉬웠던 게 베리에이션을 좀 줘야죠. 근데 이거는 저는 여기 있는 황희찬 선수도 아쉬웠고 미드필더가 뒤에 많은 것도 아쉬웠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벌어지는 건데 한번 제가 얘기하는 게 어떤지 한번 보세요. 아까처럼 돌려볼게요. 이렇게 서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패스가 이렇게 나와요. 이쯤 왔을 때 움직이기 시작할 거고 여기 왔을 때 접근해 온다 그랬죠. 동선이 이렇게 이동을 하겠죠. 그래서 이쯤까지 이동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선수가 어느 정도 따라올 거고 이 선수가 공을 잡으면 아까처럼 똑같이 될 텐데 이때 이 선수 동선이 황희찬 선수 예를 들면 황희찬 선수 동선이 이렇게 받아주러 접근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걸 확 꺾어서 종적으로 가면 어떨까요? 그러면 이쯤 들어오다가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서 꺾어서 달리기 시작해요. 그러면 옵사이드는 안 걸리겠죠? 그러면 발 앞에 들어와서 원터치로 패스가 나갈 땐 이쯤 올 거예요. 이 3번은 동선이 쫓아오다가 꺾었다 싶어서 여기를 쫓아오게 될 거고요. 이렇게. 그러면 이 선수는 2번은 앞에 섰는데 아까 황희찬 선수가 여기 있을 때는 패스길이 안 나요. 그쵸? 근데 황희찬이 이렇게 앞으로 뛰면 이 패스길은 나거든요. 원터치든 투터치든. 그렇게 되면 이 선수는 여기를 쫓아올 테고 패스길이 나겠죠. 그럼 여기 투입되면 황희찬 선수가 1대1 할 수 있는 공간이 훨씬 잘 열리게 되고 가능하다면 이걸 어깨를 넣고 치고 들어가면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좋아하는 컷백이든 가까운 쪽 크로스든 긴 쪽 크로스든 선택지가 많아지죠. 근데 이게 어제 장면에서 설령우한테 투입됐을 때 나왔어야 되는 장면 중에 하나인데 이게 거의 안 나왔어요. 전반 6분인가 원터치가 하나 시도가 되긴 됐었는데 그때 황희찬 선수가 이 중앙 쪽에서 받으면서 수비를 등지고 있는 상황이었고 조금 부정확하게 들어갔거든요. 근데 저는 황희찬 선수 움직임이 여기 이 3번을 등지고 받을 게 아니라 이 3번 뒤에 있는 이 공간에 침투하는 걸로 잡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게 거의 안 나왔어요. 계속 받으러 가는 게 일루만 가. 근데 이제 이게 한번 그러니까 100% 완벽하게 성공이 되지 않더라도 이런 움직임을 해주면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뭐냐면 여기서 데리고 간다 그랬잖아요. 데리고 따라왔어요. 출발했어요. 이렇게. 근데 여기가 설영우 선수가 보니까 조금 깔끔하지 않은 것 같아. 이 선수가 예를 들면 이렇게 좀 잘 막아섰어요. 그럼 이때 얻을 수 있는 효과, 황희찬이 띄워주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여기가 아까랑 다르게 열려 있어요. 그래서 그대로 아까 접근했던 걸로 하고 가정을 해보면 이 3번 선수가 쫓아왔겠죠. 그러면 이 패스길이 쉬울까요? 여기서 4번에서 지금 8번으로 가는 이 패스길이 여기도 물려있지만 4번에서 11번으로 가는 패스길도 이 3번 때문에 까다롭지만 이 4번에서 8번으로 가는 패스길도 이 7번이 자를 수도 있고 이 3번이 튀어나와서도 자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길이 묶여있어요. 그러니까 뒤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 11번 선수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선을 이렇게 짜서 내가 이 뒷공간을 깊이를 가지고 앞으로 침투해주면 따라오기 때문에 이 8번이 아까랑 다르게 훨씬 편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 설령우 선수가 주는 척 하다가 잘하잖아요. 접는 거. 줄 것 같으니까 2번이 여길 막아서겠죠. 그러면 안 주고 접어놓은 다음에 움직이는 선수한테 패스를 딱 넣게 되면 이렇게 해서 일루 들어오면 이 8번 누가 막아요? 여기서 막겠죠 아마. 쫓아와서. 그럼 이긴 거잖아요 사실. 이 사이 공간에. 그러면 이 9번도 확실히 수월해지고 황희찬 선수가 침투했다가 다시 돌아 나와서 여기 받는 거에 따라서 다시 들어갈 수도 있고 여기 들어가서 황희찬 선수가 받아주러 다시 움직이면 이 선수 또 여기를 다시 전개하러 올 텐데 그때 뭐 이 선수가 올라가서 다시 간다든가 이거 뭐 뒤를 넘겨준다거나 뭐 여러 가지 나올 수가 있죠. 근데 지금 이 공간 자체로 뛰어주는 선수가 없다 보니까 그냥 다 여기 묶여 있어요. 서 있고 좌우로 길게 돼 있으니까 도와주는 선수가 없고 각자가 다 고립돼 있는 형태가 나온 거죠. 어제 경기를 돌려보시면 이게 거의 없었어요. 이런 패스들이. 그리고 요게 만약에 어렵다. 침투하는 게 어렵다. 이 선수가 11번 선수가 침투하는 게 어렵다 그러면 이게 저는 좀 지도자 선생님들이 요즘 유행하는 축구들을 더 보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인데
이게 꼭 이 선수가 뛸 필요가 없어요. 최근에는 이거를 공간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 선수한테 받을 수 있는 거를 다양한 방식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요즘에는 이거를 다양하게 쓰기 위해서 그 변주를 많이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최근에 울산이나 광주 FC, 그러니까 김판국 감독님 체제나 그걸로 한번 치환해서 생각해 봅시다. 요즘 많이 쓰는 게 지금 제가 여기 설령우 선수라고 4번을 설령우라고 했는데 이걸 엄원상이라고 바꿔버려요. 예를 들면 아니면 아산이야. 그러면 이 안쪽에 라카바가 서 있는 거죠. 이 11번이 라카바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10번이 윤종규예요. 예를 들면 광주로 바꾸면 여기 헤이스고 여기가 이민기 선수예요. 왜냐면 이민기 선수 자주 들어와서 인버티드 풀백을 해주니까. 그러면 여기가 윙이고 여기가 풀백이고 여기가 공격수 내지 공격형 미드필더 정도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미드필더들이 여기 중앙에 돌아와 있으면 되니까. 그래서 여기가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둘이 있으면 이 한 명은 상대가 가능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명이 2-3-5로 섰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렇게 뭐 미드필더일 수도 있고 풀백일 수도 있고 가담을 해서 풀백이 여기 두 명 가담하면 2-3-5가 되니까 그죠? 이 상태에서 요즘 많이 쓰는 게 여기는 잡혀있는 게 똑같아요. 근데 이 공간을 어떻게 만드냐면 아까는 이 11번이 움직이면서 이 3번을 끌고 가서 만들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이걸 어떻게 만드냐면 10번이 그냥 일로 여기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이 뒤에서 여기를. 그럼 이 3번이 이걸 쫓아가야 되는데 이게 매우 어려운 게 11번이 본인 마크맨이거든요. 그러니까 못 쫓아가요. 쫓아가기 좀 까다로워요. 근데 이 10번이 띄므로 해서 7번이나 8번이 여기를 쫓아가기도 힘든 게 이렇게 깊이 내려가 버리면 사실은 역습이 나가기도 어려워지고 어차피 상대를 가둬놓고 패일 수 있게 되고 이 공간이 또 열리게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효과를 노리고 끌고 가는 거예요. 이 10번이. 근데 윙포드들이 수비를 풀백만큼 열심히 하냐? 잘 안 하니까 여기 서 있다가 그냥 기다려버리면 여기를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투입되면 아까랑 똑같아요. 크로스 각이 많이 나오죠. 여기를 예를 들어서 뛰어가니까 8번이 쫓아왔다. 그러면 7번이 아니고 8번이 쫓아왔다. 그러면 이 선수가 여기 받아주러 오면 패스길이 다시 열리죠. 이 공간이 열린단 말이에요. 결국에 이 8번을 끌고 왔기 때문에. 그리고 2번 선수도 패스를 10번이 뛰네 막 뒤에서 3번이 말을 해줬어요. 여기 있는 3번이 2번한테 야 뒤에 10번 움직인다. 앞으로 뛴다. 그러면 이 각을 잡을 텐데 중앙으로 이동하는 거죠. 이걸 누가 잘하냐? 아산이가 잘해요. 이민기가 앞으로 뛰어주면서 아산이가 이동하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11번 선수도 3번 앞으로 움직여주면서 나 패스 줘. 이동해 오니까. 여기서 이렇게 이동해 오니까 이 11번 선수가 나 여기 패스 줘라. 요 패스 각 받아야 되겠다고 나 이렇게 움직인다. 그러면 3번이 나가질 못하고 여기 붙어있게 되죠. 11번한테. 그럼 걔도 계속 이동하는 거예요. 이 4번 선수가. 얘를 달고. 그러다가 이 각이 오면 슈팅 때리죠. 이거 많이 보던 장면이죠. 광주에서. 아사히 선수가. 그래서 이 10번하고 11번이 미끼 노릇을 해주면서 이 8번과 3번을 이동해서 중앙에 이 4번이 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칠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그냥 이 8번한테 연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 막 쫓아가야 되겠죠. 그럼 여기 공간 열리잖아요. 얘 올라오죠. 패스 줄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연쇄적으로 공간을 만들고 여기를 뛰어들면서 찬스를 만들어야 되는데 어제 경기 같은 경우는 이 9명이 오만에 9명이 세운 블록을 깰 수 있는 움직임을 해주는 선수가 너무 없었던 거예요. 직선적으로 여기를 하나 땡겨주면서 공략할 수 있는 선수들이. 이게 진짜 없었어요. 이게 안 되면 지도자 선생님들이 말을 해줘야죠. 원래는 뭐 이재성 선수가 해주기도 하고 잘 될 때는 뭐 손흥민 선수가 띄워주기도 하고 이렇게 됐지만 어제는 뭔가 잘 안 풀리는 상황에서 누구도 안 뛰네 라는 느낌을 주면 말을 누군가 해야 된다. 근데 어제 아무도 안 했다. 해결이 안 됐던 경기예요. 이게 후반에도 비슷했다고 봐요. 저는 좀 상대가 느슨해서 그렇지. 그리고 어제 그 득점 장면 잘 보시면 조금 좋았다고 생각했던 점들 중에 하나는 여기서 황희찬이 움직일 때 이태석 선수가 높은 위치 가 있어서 사실 이 황희찬 선수가 이 풀백 선수를
이기고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좀 열렸던 거. 그러니까 여기를 견제하느라고 황희찬을 이렇게 막지 않았던 거. 그러니까 여기를 이태석 선수가 이 뒤에 있었다 그러면 황희찬 선수를 6번 선수가 뒤에서 막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걸 안 하고 이렇게 막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환상적인 터치에 의해서 여기를 이제 본인이 등지는 플레이로 어깨를 먼저 넣어서 이기고 들어가게 됐는데, 이거는 여기 올라왔던 이택 선수의 몫이 있었다. 요거는 좀 좋았던 것 같긴 한데, 요것도 아쉽게 생각하는 점은 이강인 선수의 패스가 너무 좋았죠. 강하게 들어가는 거 진짜 너무 창의적이었고 대단한 패스였는데, 요것도 사실은 공을 받는 위치, 첫 터치가 되는 위치가 이 뒷공간에서 건드린 게 아니라 들어가면서 건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라는 거예요, 사실. 제가 이제 원하는 건 뭐냐면, 한 여기서 패스가 이렇게 들어가서 이 선수가 이걸 공을 여기서 애초에 첫 터치를 여기서 잡아버리면 더 잡기가 편하거든요. 첫 터치, 원터치를 수비가 없는 상황에서, 첫 터치를 수비가 없는 상황에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어제 같은 경우는 이게 패스도 매우 좋고 황희찬 선수의 퀄리티도 너무 좋았지만 어렵게 잘 만든 장면인 거예요. 그거는 경기 중에 한두 번만 나오고 그렇게 나와야 되는 장면이지, 요게 요렇게 들어와서 이 수비 사이에서 황희찬 선수가 환상적인 터치로 이거를 제끼고 들어가는 거니까 이건 사실 어려운 장면이거든요. 이거보다는 볼이 없는 상태로 침투해서 잡는 장면이 더 많아져야 좋은 축구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보다는 이렇게 됐기 때문에 좀 안 좋은 점이 있었습니다. 네. 그게 아쉬웠어요. 그러니까 황희찬 선수가 더 공간으로 뛰어주면서 공을 잡아야 된다. 요 앞에서. 요 얘기를 드리고 싶었던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잘 만든 장면이지만 또 아쉬웠던 점이 뭐냐면, 그러니까 박승호 선수의 부상이 잘 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백승호 선수랑 박용호 선수랑 뒤에 쳐져가지고 너무 이제 연결의 생각이 많다 보니까 전반전에는 이게 좌우로 횡패스 하면서 U자 빌드업이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강인 선수가 딱 들어오니까, 이강인 선수는 좀 드리블이나 볼키핑에 박용우, 백승호 선수보다 자신이 있고 본인도 패스를 좌우로 전개해 주는 것도 좋아하지만 이제 수루 패스를 좋아하는 선수다 보니까 이강인 선수 같은 경우는 여기를 드리블 돌파를 시도하는 척을 하면서 여기를 좁혀놓는 효과들을 좀 더 많이 썼어요, 사실. 그러니까 드리블 돌파 시도할 수 있는 선수니까 이렇게 와서 드리블 돌파 시도하려고 그러면 당연히 여기를 패스 못 들어오게 하려고 좁혀서 할 텐데, 그럴 때 이제 여기를 넓게 쓰거나 여기를 한두 번 두고 받다가 여기 이제 수루 패스를 여기다 찔러버리거나 혹은 여기서 그냥 롱 패스로 막 때리거나 이런 걸 잘하는 선수니까 조금 더 공격적인 선수가 이 3선에 백승호 선수보다 공격적인 선수가 배치됨으로 해서 공격 전개가 좀 더 쉬워졌는데, 저는 이게 이강인 선수가 가진 특성으로 잘했지만, 이거는 제가 보기엔 지도자 선생님들이 말씀을 하셔서 야, 너 공격적으로 하고 드리블 돌파를 시도해도 되고 그래서 여기를 땡겨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전개를 해도 돼. 그게 아니면 뒤가 숫자가 있으니까 어떤 때는 여기 서 있지 말고 그냥 한두 번씩은 위에 올라가서 수비를 괴롭혀줘야 돼 라는 점을 이야기를 해서, 백승호 선수가 뛸 때도 이강인이 있는 것처럼 팀의 전술적으로 봤을 때는 돌릴 수 있어야 되는 게 저는 이제 팀의 역량이고 좋은 팀이 가지고 있는 전술적인 체계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선수가 갈아 껴지면 팀의 축구가 변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강인이 있을 땐 되는 것 같은데 백승호가 들어가면 안 되네. 황인범이 있으면 될 것 같은데 뭐 이동경 선수 좀 다른가? 삼선에 누가 있을까요? 황인범이 있을 땐 되는 것 같은데 고승범이 들어가면 안 되네.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저께 선수 바뀌면 축구도 바뀌고 그렇게 돼서 경기력이 좋아졌네 했다고 박수 칠 건 아니라는 거죠. 그 점이 되게 아쉬웠습니다. 그러니까 어저께도 제가 김영광 선수 유튜브에서 말씀드렸지만 U자 빌드업 너무 중요해요. 해야 돼. 근데 U자 빌드업만 하면 아무것도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답답해하는 건 U자 빌드업이 답답한 게 아니라 U자 빌드업만 하니까 답답한 거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거를 종합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U자 빌드업을 해서 깊은 위치까지 들어왔으면 여기서는 이제 종적인 패스가 들어가서 U자 빌드업을 끝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하기 위해서 공이 없는 황희찬이라든지 뒤에 있는 뭐 이재성이라든지 백승호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혹은 뭐 주민규 선수가 될 수도 있고, 뛰어주면서 어느 순간에 U자 빌드업을 끝내고 결정적인 패스가 들어갔어야 되는데, 여기 있는 선수들이 다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서 있으면 영원히 U자라는 거예요. 이거는. 여기는 다 좁은 상황에 9명의 상대 수비가 9명인 상황인데 7명, 6명밖에 안 서 있는 상황에서 이 공간에 들어가서 뭘 만들어내겠어요. 또 어차피 뒤로 가지. 여기 투입해도 침투를 하지 않으면 다시 나온단 말이에요. 설영근 선수 쪽으로. 침투했다가 뒤로 나오지. 여기서 돌아서면서 1대1로 제칠 수 있는 선수는 제가 보기엔 뭐 메시나 네이마르 돼야 되고, 그마저도 메시, 네이마르를 상대하는 수비수들의 역량이 좋으면 메시, 네이마르도 어쩔 수 없어요. 뒤로 나와야지. 이때 뛰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안 됐어요. 그러니까 졸전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거는 저는 선수들의 몫이기도 하지만 지도자의 몫이 훨씬 중요한 거다. 그러니까 예전에 K리그 지도자 선생님하고도 얘기를 해보면 그 전술적인 움직임을 해줘야 될 선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아까 황희찬 선수 막 여기서 제가 예시를 들었지만 황희찬 선수가 막 너무 잘못했고 황희찬 선수만 잘못했고 그런 게 아니라 이 편의상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아까 뛰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받으러 가다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뛰어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가다가 뛰었는데 움직임이 좋아도 어느 순간에 볼이 안 들어오잖아요. 그럴 때 지도자 선생님들이 말을 해줘야 되는 게 뭐냐면 잘했다고 해줘야 돼요. 왜냐면 이 11번 선수는 기분이 나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 개별적인 선수만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나 뛰는데 얘가 공을 안 주네. 4번이 나 공 안 줬어. 그럼 이거 힘들겠죠. 이렇게 뛰었는데. 그러면 이 선수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 다음에 또 뛰어야 되나? 나 굳이 뛰어야 돼? 볼 안 들어오던데? 라고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게 한 번일 때는 그래 다음에는 한 번 더 뛰어보자 하지만, 2번 뛰었는데 또 안 줬어요. 3번 뛰었는데 안 줬어요. 그러면 이 선수가 어떻게 되냐면 안 뛰어요. 내 발 앞에 달라 그래. 이 플레이 안 되는구나 우리 팀. 그러니까. 근데 이 선수가 뛰어야지 이 8번하고 9번이 편해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도자 선생님이 정리를 해야죠. 교통 정리를. 11번은 옳은 움직임을 한 거기 때문에 넌 잘한 거야 라고 하고, 비디오 미팅을 하든 하프타임에 들어가서든 야 4번 너 여기 왜 자꾸 안 줘? 뛰면 줘야 돼. 네 잘못이야 라는 걸 명확히 팀이 있는 데서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음부터 4번은 11번은 줄 것이고, 8번하고 9번은 11번이 뛰면 뒤가 열린다는 걸 알 것이고, 11번은 계속 뛸 것이고, 때로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나는 옳은 움직임을 하니까 계속 해야 해줘야 되겠구나. 내가 이걸 해서 우리 8번, 9번한테 찬스를 열어줘야 되겠구나. 4번한테도 패스기를 하나 만들어줘야 되겠구나. 알기 때문에 그때는 옳은 움직임을 계속 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 선수가 공을 못 받더라도. 그럼 뭐예요? 팀이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전술적인 움직임을 해주고 있는 선수는 지도자가 칭찬을 해줘야 돼요. 다른 선수들은 야 니네가 맞춰줘야 돼. 이건 얘가 잘한 거야. 이게 필요하거든요. 근데 저는 어제 봤을 때 우리나라 여기 앞에 있는 5명의 선수 모두가 발 앞에만 받으려고 그래요. 뛰어주는 거 이재성 선수가 한두 번 정도 전반전에 이쪽으로 뛰었던 거 한두 번 기억나는 것 같긴 한데 거의 없었고, 이거 한 선수가 후반에도 전 찾기 어려웠던 것 같아요. 누가 침투해요? 근데 지금 최근에 현대 축구에서는 이 침투하는 선수들이 여기 있는 선수, 여기 있는 선수, 때로는 여기 있는 선수도 하지만 여기 3선에 있었던 것처럼 보이는 이 선수들까지 침투하고, 대신에 이 선수가 여기를 채워주면 되니까, 공격형 미드필더가. 백승호가 올라가면 이재성이 뒤를 받쳐주면 되잖아요. 이 정도 머리가 없는 선수가 아니니까. 혹은 박용우가 올라가면 이재성하고 백승호가 뒤를 채워줘도 되니까. 혹은 이태석이 내려가서 안 올라가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것도 되니까. 이런 디테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어제 거는 그냥 진짜 안 될 때 전북현대, 김두현 감독님 있을 때 전북현대 같았어요. 그리고 때로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울산현대가 안 될 때, 홍 감독님 계실 때 울산이 안 되면 딱 이랬거든요. 이걸 그대로 보여준 경기였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가끔 요즘은 K리그 리뷰할 때도 말씀드리는데, 좌우 폭을 넓히는 건 좋아요. 근데 좌우 폭을 넓히는 목적은 상대를 이 깊이, 이걸 이렇게 제가 지금 그린 이 화살표를 깊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면, 상대를 좌우로 벌려놓고 우리가 깊숙이 들어가서 골문까지 칼날을 찔러넣기 위해서 상대의 방어막을 약화시키려고 좌우로 찢어놓는 거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어느 순간에는 이런 종적인 깊이 가진
선수가 필요해서 이걸 찔러 넣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넓히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결국에 요렇게 넓게 선 건 포석이에요. 포석. 목적은 이거 한 방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제 포석만 계속 둔 거예요. 목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찔러 넣는다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장면이 너무 적었어요. 그러니까 주객이 뭔가 전도된 것 같은. 우리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했던 수단. 그게 이제 이 배치인데 235 내지 325 배치인데 그 수단만 반복하고 있는 거고 왜 반복한지 몰랐던 것 같아요. 목적이 뭐였는지. 그러니까 찔러넣지 못했다. 이게 굉장한 전술적인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답답한 경기였다. 졸전이었다. 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요거는 해결을 해야 돼요. 이거는 월드컵에 가서도 우리나라보다 강한 팀이 있고 강한 팀들이 전방 압박을 시도할 수 있고 우리나라가 밀리는 경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근데 뭐 우리나라한테도 흐름이 올 거고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뭐 0대1로 끌려가고 있어요. 그럼 그때도 선수 비급습할 거야? 공격해야죠. 주도권 잡고 상대 압박하더라도 탈압박을 하고 벗어나서 우리가 주도권을 잡고 상대를 두드려 패야 되는데 아시겠지만 요즘에 있는 유럽이나 뭐 남미에 있는 팀들은 더 이상 뭐 공격적으로 한다고 해서 앞에만 막 가고 그래서 뒤가 약하고 막 이런 게 아니에요. 내려설 때 되게 잘 내려선단 말이야. 우루과이 생각해 보시면 딱 알 거예요. 우루과이랑 우리나라가 카타르 때 붙은 거 생각해 보시면 주도권 다툼 엄청 치열했지만 우루과이를 상대로 우리나라가 볼 점유율 딱 지켰다 그러면 우루과이 내렸을 때 얼마나 촘촘해요. 우리나라도 그거 뚫는 게 되게 힘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이거를 우리나라도 좌우로 넓게 벌려야 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0대 0이면 더 좋겠지만 예를 들어서 우루과이한테 0대 1로 지고 있어. 그럼 우리 득점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위험 부담을 안고서라도 풀백들이 전진하고 숫자를 늘려야 되는데 그럴 때 이렇게 늘어서는 건 좋단 말이에요. 근데 이 늘어선 걸로 끝이 나면 우루과이를 절대 공략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때는 뭐냐? 목적을 가지고 찔러 넣을 수 있는 한 방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걸 보여줬느냐? 못 보여줬다. 오만 상대로도 못 보여준 걸 우루과이를 상대로 보여줄 수 있겠느냐? 라고 반문한다 그러면 다들 아니라고 하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나라가 강팀이랑 경기한 거고 약팀이랑 경기한 거랑 별개로 항상 보여줘야 되는 공격 전개를 어제 못한 거예요. 아시아 팀을 상대로도.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문제가 큰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요게 하나가 문제가 있었고 그러니까 공격 전개가 안 됐다. U자 빌드업밖에 못했다. 요게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다득점이 나왔으면 우리나라가 두드려 팰 수 있었으니까. 자, 두 번째는 이것도 저는 되게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가 더 이상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지난 5만전만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과연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는 팀인가를 반문하게 하는 경기였어요. 정말 후반전 중반에 오만한테 흐름을 빼앗겼을 땐 정말 최악이었어요. 이게 전임 지도자가 클린스만인데 클린스만을 제외하고 벤투 감독 때 우리가 좀 좋았다는 평가를 많이 했고 제가 되게 좋아했잖아요. 다들 아시다시피. 근데 벤투 감독이었다 그러면 오만한테 그렇게 점유율을 내주지 않으려고 하는 전형적인 지도자예요. 왜냐면 우리가 압도하고 주도해서 상대를 깨트린다. 이거가 팀의 핵심인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벤투였다면 어느 순간에는 수비할 수 있지만 상대가 공을 잡고 뭔가 하지 못할 때는 강하게 밀고 나가서 상대를 밀어내고 우리가 다시 주도권을 반대죠. 우리가 최대한 여기서 공을 돌린다 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였기 때문에 물러서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어제는 상대가 공을 잡고 있고 물러서기 시작하니까 그냥 물러서 버렸어요. 근데 더 답답했던 거는 볼이 중앙에서 돌기 시작하고 공을 잡고 있고 측면에서도 여유 있게 공을 잡고 있을 때 왜 계속 기다리냐? 압박해서 백패스를 유도하고 백패스를 하게 만들어서 그 다음에 전방 압박해서 상대를 밀어내기 시작해야 되는데 어제도 우리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여기 잡고 있을 때 덤비는 것도 아니고 자리를 지키고 서요. 그냥 이렇게 적정한 거리를 두고. 이거 주도적인 축구하는 팀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제가 어저께 실점하기 한 2분 전, 3분 전 정도로 기억하는데 중앙에서 후반전 기준으로 오만의 왼쪽에서 이 중앙 쪽으로 하나 패스 들어가는 게 있었어요. 근데 조유민 선수가 따라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공을 잡았어요. 근데 이 장면에서 아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이게 백패스가 나왔거든요. 근데 전 이 장면 보면서도 왜 수비를 안 하지? 라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이거 이런데 들어오면 수비가 바짝 붙어서 못 돌게 압박을 하든 실수를 하게 하기 위해서 파울을 하지 않아야 되지만 강하게 압박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게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팀 컬러고, 아시아에서 우리나라 가지고 있는 위상을 고려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축구예요. 얘네가 우리 공격 진영에 좀 위협적인 자리에 온다? 그냥 다 죽여버릴 생각으로, 죽인다는 게 파울을 한다거나 실질적으로 뭔가 위해를 가한다는 게 아니라 얘네를 겁먹게 하고 팩패스하게 만들고 실수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기세를 가지고 압박을 해야 돼요. 근데 안 했어. 그리고 2, 3분 정도 오만이 계속 돌린 거예요. 우리 진영에서. 그러다 실점 나왔어요. 애초에 공격을 위협적으로 당하지 않고 공을 오만 진영에서 돌리고 있었다 그러면 우리는 계속해서 상대가 부정확하게 역습 나오는 거를, 그러니까 긴 볼을 계속 이용해서 역습을 하려고 했으니까 확률이 떨어지는 거를 우리나라가 관리해서 다시 공격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상대한테 여유를 주니까, 얘네한테 볼을 돌릴 수 있는 여유를 주니까 우리 위험 지역에서 볼이 돌아가고 강하게 압박하지 않다 보니까 이 선수들이 조금 더 수월하게 공을 잡을 수 있고 패스가 돌게 만든단 말이야. 패스의 확률을 높여줬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멸한 경기라고 봐요, 저는. 지지 않았지만 진 경기랑 다를 바 없는. 네. 그럼 우리나라는 대체 어떤 축구를 하는 팀이냐 물어보고 싶었어요. 전방 압박 매우 강하지도 않았고, 수비할 때 수비 열심히 안 해요. 근데 공격은 못 해요. 예를 들어서 앞에다 숫자를 많이 두고 싶은 축구를 하면 전방 압박을 많이 해야 돼요. 여기서도 잘렸을 때 역습을 주면 안 되니까. 전반전은 좀 되는 것 같았는데 후반전에 이제 뭐 내려서니까, 뭐 상대가 내려서가지고 별거 못하니까 느슨하게 했던 것 같아. 근데 그거는 철학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 팀의 축구 절대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근데 제가 어저께 경기 끝나고 아마 그 리뷰하면서 말씀을 나눴던 건지 아니면 그 카메라까지 꺼지고 말씀드렸던 건지 모르겠지만, 영광 형님이 그런 말씀 하더라고요. 오만이 너무 못하니까 우리나라 선수들이 좀 느슨해졌던 것 같다. 근데 저도 그거 되게 공감했어요. 전반전에는 해보니까 역습 일단 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압박을 막 빡세게 했는데, 전반전에 오만 진짜 못했던 게, 이 9번이 자꾸 공을 이동하더라도 여기서 뛰는 선수가 없어요. 이 선에서 누가 뛰어주질 않아요. 근데 이런 거는 제가 듣도 보도 못한 역습이거든요. 왜냐면 이 선수가 조유민, 권경원 상대로 1대1을 이길 수 있나요? 안 그래도 우리나라 여기 아까 뒤에 숫자 많다 그래서 4명이 수비를 하고 있는데 이 선수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보통은 역습을 잘하는 팀이나 뭐 이란 같은 팀을 고려해 보시면 여기서 얘가 공 잡고 시간 버는 동안 여기 있는 윙들이 엄청 열심히 가줘요. 그래서 최소 3명 정도는 역습을 가담을 하고, 여기서 전개가 되다가 어느 순간 멈출 수가 있잖아요. 그때는 여기 있는 선수가 2단으로 추진 로켓을 달고 나가듯이 여기서 막 뛰어주면서 공간을 다시 이용해서 속도를 붙여요. 이게 역습의 정석인데, 어젠 이 2명에 있는 수비 선수들이, 그러니까 수비하던 미드필더 선수들이 거의 올라와 주지 않으면서 이 선수 혼자서 하는 장면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질이 떨어지는 역습 축구를 했는데, 우리가 이거를 몇 번 잡으려고 막 다 뛰어가다 보니까 역습 너무 못하던데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 그냥 이거 제 내피셜입니다. 그러니까 느슨하게 경기를 하다 보니까 후반전에 그렇게 실점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사실 이거는 저는 우리의 탓도 있는 게, 아니 압도하고 주도할 때 그냥 박살을 내버려서 그냥 숨통을 끊어버리던가, 아니면 확실한 철학이 있었다 그러면 어떤 순간이 되든 쟤네는 숨도 못 쉬게 하겠다, 점유율 80대 20 경기를 만들어버리겠다는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었으면 그런 장면이 안 났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냥 이도저도 아닌 축구였어요, 어제는. 예전에 고려대 농구부의 박한 감독님이 그런 말을 하셨다고 하죠. 그 전설처럼 내려오는 말. 작전 타임을 불러놓고, 자, 우리가 안 되는 게 두 개가 있어. 공격과 수비가 안 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어제 딱 저는 그런 경기였다고 봐요. 공격도 별로, 수비도 별로. 저는 이런 축구를 보고 싶진 않았습니다. 네,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고, 그 역량들을 가지고 있고, 좀만 더 우리가 디테일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훨씬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개선을 해야 된다. 만약에 뭐 이거를 지금 이제 홍 감독님에 대한 비판의 여론들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정몽규 회장의 사선이 또 이제 있고 하니까. 근데 저는 감독이 잘못이다, 뭐 1차적으로는 감독 잘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뭐 더 궁극적인 목표를
그 원인을 찾아간다 그러면 협회에서도 문제를 찾을 수가 있겠죠. 홍 감독님이 울산에서 보여줬던 문제들을 지금 해결하고 있는가 하면 그렇게 해결한 것 같진 않아요. 울산이 이제 그 K리그에서 잘할 땐 잘했지만 못할 땐 또 그 답답하게 치는 경기들도 있었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그걸 해결했느냐라고 하면 지금 이제 못한 경기가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제 반문하고 싶은 게 협회 측에 왜 뽑았냐 이거야. 왜 홍 감독님이었어야 하냐. 차라리 외국 지도자를 데려오더라도 이런 걸 해결할 수 있는 지도자를 데려왔어야지. 아시아권에서 이런 팀이 많을 거라는 걸 다 알았는데. 그럼 결국에 이거는 나중에 이제 홍 감독님이 뭐 경기력이 좋지 않고 여론 좋지 않아져서 경질이 되겠지만 홍 감독님이 경질이 되신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그냥 총대 메고 나가는 거지 해결이 안 된 거죠. 책임질 사람이,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책임질 사람이 감독만 있는 건 아닐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네, 저는 이런 경기가 나오면 안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제가 팔레스타인전은 0대0으로 비겼었잖아요, 그 경기도 홈에서. 근데 제가 그 경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까지 뭐라고 안 했어요. 네, 한번 그 리뷰가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이거 좀 불운했던 경기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근데 이건 아니었어요. 이번 경기는 진짜 최악이었어요. 팔레스타인전은 찬스는 있었어, 못 넣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번 경기는 찬스도 너무 못 만들었고, 이제 뭐 하이라이트 몇 개 나오지만 그냥 저는 그거는 만들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팀적인 움직임을 그렇게 잘했던 경기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확실하게 변화가 필요한 점이라고 생각하고 월드컵이 다가오는 만큼 더 잘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뭐 다음 주에 요르단전에서 잘하기를 바랍니다만 잘할 수도 있다고 봐요, 저는. 네, 왜냐면 또 컨디션 올라오고 조금 다른 거를 손을 대면 좋아질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이 뭐 이 팀이 지금 출범한 지가 뭐 그래도 한두 경기 된 것도 아니고 몇 달이 됐고 또 발을 맞춰온 선수들이 많은데 이게 안 된다 그러면 저도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완성도를 높여갈 시기에 지금 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새로 만들고 이건 좀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응원하면서 보겠지만 좀 강하게 혼내기도 하면서 해야 될 그런 어떤 혼낼 걸 찾으면서 봐야 되는 경기가 아닌가, 요르단전이. 네, 약간 그런 생각이 드는 경기였습니다. 오만전을 보면서. 네, 아쉬운 경기였고요.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잘해라 좀. 네, 이쯤 하고 시간이 많이 됐네요. 이쯤 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니까 이번 주말에 또 경기 하나 있는 것 같아요. K리그 경기가 하나만 딱. 네, 그래서 그거 보고 리뷰 하나 해볼까 싶습니다. 그거 한번 해보겠고요. 다음 주에 또 요르단전 리뷰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드리고 네,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